미국 당신들 루마니아를 호구로 보셨습니까? 2026년 현재 루마니아 최전방 성조기가 내려가고 동맹의 방패까지 강제 압수당하는 치욕적인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루마니아의 파멸을 예언하던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야 할 작전실에서 소름 돋는 미소와 휘파람 소리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오만을 부리는 걸까요? 미국이 버리고 간 그 자리에 전 세계 안보 지도를 단숨에 찢어버릴 괴물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쟁의 공식을 비웃으며 제국조차 포기한 흑해의 자원줄을 단숨에 장악해버린 8,000km 밖의 거대한 그림자. 이제 워싱턴조차 이 나라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의 포탄도 쏠 수 없게 된 기막힌 역전극. 전 세계 국방차관들이 싹 다 이곳으로 몰려드는 그 전율 돋는 내막을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떠났습니다. 루마니아를 지키던 병력이 짐을 싸던 날, 러시아는 국경에서 웃고 있었죠. 모두가 루마니아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 군 수뇌부가 웃고 있었죠.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안드레이 포페스쿠.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자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이름은 한국이죠. 2026년 워싱턴은 루마니아에 통보했습니다. 주둔 병력을 줄이겠다고요. 1,700명이 1,000명으로 줄었죠. 완전 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700명이 빠져나간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흑해를 바로 옆에 끼고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미하일 코갈리차누 공군기지 일대였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발칸과 동유럽 전체를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그 공백은 숫자가 아니라 공포였죠. 저는 그날 협상장에 있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차갑고 단호했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를 받아 적으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외교관 인생에서 처음으로 조국의 앞날이 두려워졌죠. 그런데 워싱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가 이미 돈을 주고 구매한 패트리어트 포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죠. 중동이 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산 방패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려 했죠. 강대국에게 우리는 그저 장기판의 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통보를 듣는 순간 비로소 깨달았죠. 동맹이라는 말이 워싱턴에서는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곧바로 수뇌부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유럽 동맹국들을 바라봤죠. 독일은 자국 전차도 제때 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다자 협의 채널을 열자고 제안했죠. 포탄이 날아드는 국경 앞에서 협의 채널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에게는 당장 내 땅을 지켜줄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철이 필요했죠. 그 무렵 유럽 전체가 비슷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당한 일을 보십시오. 전투기 구매 대금을 미국에 강제로 전용당했죠. 자국 방위를 위해 지불한 돈이 워싱턴의 다른 사업에 멋대로 쓰인 것이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는 순간 그 나라의 주권 일부를 워싱턴에 저당 잡히는 구조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사건이었죠. 유럽 전역의 국방장관들이 술렁였고 루마니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외신들은 한술 더 떴죠. 영국의 한 유력 일간지는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들은 나토 동부 방어선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분석했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아예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미군도 없는 루마니아가 무엇을 믿고 버티겠냐고요. 실제로 러시아 드론 잔해가 루마니아 영토에 떨어지는 사건도 벌어졌죠. 위협은 말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루마니아의 시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루마니아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분노와 불안이 넘쳐 흘렀지만 그 속에서 이상한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괜찮다. 우리에겐 형제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막연한 위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댓글들은 틀리지 않았죠. 루마니아 국민들은 수뇌부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유럽의 안보를 함께 책임질 파트너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무지였죠.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평화의 시대라는 이름 아래 칼을 녹슬게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이라는 냉엄한 현실이 그 나라를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죠. 유럽이 방심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는 루마니아 땅에 도착한 한국 무기를 처음 봤을 때 알았죠. 설명이 필요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미군 감축 논의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이미 서울과 접촉하고 있었죠. 저도 그 협상 테이블의 한편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을 바라볼 때 우리는 8,000km 밖의 파트너와 치밀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죠. 그 협상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이미 루마니아 땅 위에 당당히 서 있죠. 저는 그 무기들을 처음 기지에서 마주했을 때의 감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포시는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었고 차체에는 루마니아 국기와 나란히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평생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견뎌온 저에게 그 장면은 단순한 무기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죠. 기술을 가져왔고 신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0년 외교관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가져왔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운명을 함께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확신이죠.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미국도 포기한 이 절망의 최전방을 한국이 의리와 기술로 접수해버린 이 믿기지 않는 반전.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조국 루마니아의 이름으로 공개합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짧고 냉정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2026년 미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을 아시아로 돌리겠다는 것이었죠.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토 동부 전선은 사실상 전략적 방치 대상이 된 것이었죠. 루마니아 입장에서 이 보고서는 안보 정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문이었죠. 미국의 속내는 사실 오래전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시선은 이미 태평양을 향하고 있었고 유럽은 그 시선의 끝자락에 겨우 걸쳐 있었죠.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문서 위에 살아 있었지만 그 약속을 뒷받침할 의지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죠.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것이라고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은 틀리지 않았죠. 저는 그 보고서를 손에 쥐고 나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유럽 동맹국들이 그 공백을 메워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나토 회의장에서 만난 서유럽 대표단들은 저마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획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굴러가는 장비였죠. 그 차이를 서유럽 대표단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너무 길었던 탓인지 그들에게 전쟁은 여전히 회의실 안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우리 루마니아에게 전쟁은 국경 너머 매일 들려오는 포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산 무기 체계의 민낯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운용하던 미국산 장비들은 겉으로는 최첨단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제무기거래 규정이라는 것이었죠. 이 규정 아래에서는 장비의 고장이 나도 미국 기술진의 승인 없이는 나사 하나 마음대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부품을 교체하려면 워싱턴에 요청서를 올려야 했고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몇 주씩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전면전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장비가 멈추는 순간 우리 병사들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주권 없는 무기를 사고 있었던 거죠. 무기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무기 사용권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사실 고객이 아니라 소장농이었던 셈이죠. 나토 본부 안에서도 이 문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장성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솔직했죠. 독일제는 비싸고 늦다, 미국제는 까다롭다. 결국 답은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대화가 나토 본부 지하 식당에서 가장 자주 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식 회의실에서는 체면을 차렸지만 밥을 먹으며 나누는 솔직한 대화에서는 누구도 한국을 부정하지 않았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빠를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주요 장비의 평균 인도 대기 시간은 120개월이었습니다. 10년이죠. 한국산 장비의 인도 시간은 12개월이었습니다. 같은 수준의 정밀도를 갖춘 무기를 10분의 1의 시간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 숫자 앞에서 유럽 어느 나라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팩트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죠. 그리고 이 압도적인 납기 뒤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시와 전시에 경계 없이 생산 라인을 가동해온 나라였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70년의 축적이 이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 무기의 진짜 무서움은 납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장비와 완벽하게 데이터가 연동된다는 점이었죠. 미군이 사용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와 한국 무기는 별도의 변환 장치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미군 병력이 줄어도 그들이 남긴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었죠. 한국 무기가 그 시스템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미군 병력은 떠나도 시스템은 남는다는 말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루마니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제안서를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몇 장을 넘기는데 손이 멈췄죠. 무기 판매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 계획서였죠. 한국은 루마니아 기술진이 직접 무기를 고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와 정비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의 승인 없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말이죠. 저는 그 제안서를 읽으며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30년 동안 배워왔으니까요. 무언가 숨겨진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아무 계산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죠. 루마니아가 스스로 자국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져온 것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난 30년간 강대국들과 협상하며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그 긴 시간을 버텨왔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순간 루마니아 청년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세입자가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했습니다. 파리는 함께 논의하자 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가겠다고 했죠. 명분보다 생존이 급했던 우리 루마니아에게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신이 내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평생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낡은 무기를 넘겨주며 생색내는 것만 봐왔습니다. 쓰다 남은 장비, 단종 직전의 부품, 조건이 잔뜩 붙은 기술 이전 각서. 그것이 우리가 알던 동맹의 민낯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루마니아 땅에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로 말이죠.
베르첸이 인근 벌판을 처음 찾았을 때 저는 그곳이 공장 부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들판이었죠. 잡초가 우거지고 바람만 지나다니던 그 땅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18만 제곱미터. 축구장 25개를 나란히 펼쳐놓은 크기였죠. 그 위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군사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황무지가 요새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요새가 얼마나 빨리 세워졌는지를 알면 더 놀랍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기업들이 공장 하나 짓는데 인허가만 5년씩 걸릴 때 한국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도면이 완성되기도 전에 기초공사가 시작됐죠. 행정 절차와 건설 공정이 병렬로 돌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루마니아 건설부 관계자들조차 이 공정을 보고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죠. 규정상 불가능한 속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설명하는 대신 그냥 해버렸습니다. 납기를 맞추는 것이 그 나라의 DNA였으니까요. 나토 사령부 관계자들이 이 공장을 견학하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공장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관계자가 조용히 물었죠. 정말 1년 만에 이게 가능했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라고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1.7km. 공장 내부에 설치된 주행 시험장의 길이었죠. 유럽의 기존 방산 공장들은 부지가 협소해 외부 시험장을 빌려 쓰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트럭에 실어 시험장으로 옮기고 검증이 끝나면 다시 공장으로 가져오는 번거로운 과정이었죠. 시간도 돈도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생산 라인에서 완성된 장비가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시험 주행에 들어갔습니다. 생산과 검증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였죠. 한국은 그 시험 트랙을 공장 안에 통째로 집어넣은 겁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을 한국은 처음부터 비효율로 봤던 거죠. 그런데 이 공장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루마니아 엔지니어들이었죠. 용접봉을 들고 장갑판을 붙이는 손이 루마니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조립 라인을 주도하는 목소리가 루마니아어였죠. 한국 기술진은 설계도를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정비 매뉴얼도 부품 규격서도 생산 공정 노하우도 숨기지 않았죠.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직접 고치고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줬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에 부품 허가 요청서를 올릴 필요가 없었죠.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 루마니아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제철소에서 생산된 강판이 이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기술진의 손을 거치면 그 강판은 자주포의 장갑이 되죠. 루마니아의 철이 루마니아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어느 강대국도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제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부품 하나에도 허가를 요구했고 유럽은 기술을 꽁꽁 감춘 채 완제품만 팔았죠. 한국만이 달랐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 무기는 당신들 것입니다. 고치는 방법도 개량하는 방법도 모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외교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공장이 단순히 루마니아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곧 드러났죠.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자주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에스토니아의 한국산 장비에 정비가 필요했을 때,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이 공장이었습니다. 동유럽 전체의 한국산 무기 체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통합 정비 허브가 된 것이었죠. 루마니아가 동유럽 안보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방의 나라가 중심이 된 거죠. 그것도 한국의 기술 위에서 말입니다. 경제적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공장 주변 마을이 달라졌죠.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인근 하청 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 근처 시장을 지나다가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고 나서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돈다고요. 무기 공장 하나가 마을 하나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살아나고 있었죠. 이것이 한국이 가져온 변화의 실체였습니다. 총성 없이 마을을 살리는 방식이었죠. 블룸버그는 이 공장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루마니아에 세운 것은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동유럽 안보 공급망의 심장부라고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공장은 심장처럼 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심장이 공급하는 피는 루마니아만이 아니라 동유럽 전체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주포 다음은 장갑차입니다. 장갑차 다음은 미사일이죠. 이 요새가 확장될수록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안보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의 기술이 있죠. 저는 평생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생색내며 건네는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그들은 우리 땅에 축구장 25개 크기의 요새를 짓고 그 요새의 열쇠를 통째로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주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요새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루마니아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미래였죠. 흑해 아래 잠들어 있는 거대한 자원, 우리 자식들의 100년 먹거리가 걸린 그 가스전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을 새로운 방패가 지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죠.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흑해. 루마니아인들에게 이 바다는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닙니다. 조국의 운명이 걸린 곳이죠. 그리고 지금 그 바다 아래에 루마니아의 100년 먹거리가 잠들어 있습니다. 네프툰 딥. 흑해 심해에서 개발 중인 거대 가스전의 이름입니다. 4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이 가스전이 본격 가동되는 순간 루마니아는 유럽 최대 가스 생산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에 떨던 유럽이 루마니아를 새로운 공급처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수십 년간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루마니아에게 이 가스전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재건의 마지막 열쇠이자 유럽 무대에서 당당히 발언권을 갖게 될 유일한 기회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흑해 상공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파도 위를 날아다녔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흑해 수면을 스치듯 지나갔죠. 시추 플랫폼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거친 파도와 염분 속에서 24시간 가동되는 해상 구조물 위로 러시아 드론이 날아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루마니아의 100년 계획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먼저 미국에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흑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냐고요? 돌아온 답은 냉정했습니다. 수량이 부족하다고 했죠. 중동과 아시아에 이미 배치된 물량만으로도 빠듯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흑해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뜻이었죠. 유럽에 눈을 돌렸습니다. 유럽산 방공 시스템을 긴급 배치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더 황당했죠. 배치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드론이 내일 당장 날아드는 상황에서 수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흑해는 특수한 환경이었죠. 염분과 습기, 거친 해풍이 정밀 장비를 갉아먹는 혹독한 조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육상용 방공 시스템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해상 환경에서 즉시 가동하면서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공망은 전 세계에 사실상 손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꼽히는 선택지 중에서 지금 당장 루마니아에 올 수 있는 것은 더욱 드물었죠. 그때 루마니아군 수뇌부가 주목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실전 검증을 마친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었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미 실전에서 검증한 무기였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하는 능력, 극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도.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무기라면 흑해의 바람과 염분도 버텨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루마니아 군 수뇌부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천궁 도입 이후 공식 평가서에서 이 무기의 다중 표적 동시 교전 능력이 기존 서방 시스템과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실전 운용 과정에서 적어도 드론 요격 성공률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죠. 이 두 나라의 검증 결과는 루마니아 군 수뇌부에게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무기라는 사실, 그것이 모든 서류보다 강력한 설득이었죠. 영국 제인스 디펜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천궁 도입 협상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흑해 에너지 안보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고요. 한국이 방산과 에너지를 동시에 연결하는 새로운 외교 방정식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죠. 유럽의 안보 전문 매체들도 잇따라 이 협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에너지 안보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죠. 천궁의 콜드 론치 기술은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발사 순간 뜨거운 화염을 최소화하며 미사일을 사출하는 방식이었죠. 협소한 해상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밀 레이더는 저고도로 날아드는 자폭 드론까지 포착할 수 있었죠. 흑해 가스전 상공에 천궁이 배치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공망이 아니었습니다. 강철로 만든 지붕이 흑해 전체를 덮는 것이었죠. 현재 루마니아 정부는 천궁 도입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도입이 완료된 한국산 휴대용 미사일 신궁과 함께라면 저고도부터 중고도까지 빈틈없는 방어막이 완성되죠. 신궁이 낮게 날아드는 드론을 잡고 천궁이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조입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이었죠. 루마니아 현지 경제 분석가들은 이 협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이 배치되어 가스전이 안전하게 가동된다면 루마니아가 확보하게 될 에너지 수입과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감소 효과를 합산하면 수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었죠.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 하나가 루마니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제였죠. 나토 해군 사령부도 이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천궁 도입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해상 자원 보호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흑해에서 검증된 방식이 지중해로, 북해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유럽 해양 안보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었죠. 나토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마니아가 가스전 보호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에너지 공동 개발권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죠.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가스를 한국이 함께 개발하고 한국은 그 대가로 유럽 에너지 시장의 핵심 파트너가 되는 구조였죠. 무기와 에너지를 함께 묶은 한국식 외교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유럽의 에너지 지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었죠. 루마니아인들에게 흑해 가스전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이자 조국의 마지막 희망이죠. 러시아가 그 희망을 짓밟으려 할 때 우리는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협상 중인 천궁이 흑해 상공에 뜨는 그날, 루마니아는 비로소 진정한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의 뒤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을 것이죠. 루마니아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지도 위에 선 하나가 그어지면서 생긴 상처였죠. 한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핏줄을 나눴지만 냉전이라는 역사의 폭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떨어져 살아온 형제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동쪽 국경 너머 몰도바였습니다. 인구 260만 명의 작은 나라였죠.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병력을 가진 나라였죠. 그런 나라의 영토 안에 러시아가 발판을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동쪽에 들어박힌 친러 분리 지역이었죠. 러시아는 이 지역을 이용해 몰도바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끊고 정치를 교란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죠.
몰도바 정부는 사실상 러시아의 소나기 안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루마니아인으로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안보 위기가 아니었죠. 민족이 사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공포였습니다. 루마니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루마니아와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러시아에 흡수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몰도바가 무너지면 다음은 루마니아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지정학적 계산이었죠.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러시아 병력이 증강되고 몰도바가 흡수된다면 러시아는 루마니아 국경 바로 앞까지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는 오랫동안 이 상황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형제를 지켜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우리 자신도 방패가 부족한 나라였으니까요. 동맹국들에게 손을 내밀어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연대의 말뿐이었습니다. 말로는 함께한다고 했지만 정작 몰도바 국경 앞에 설 수 있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무력감이 루마니아인들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달라졌죠. 루마니아 동부 국경에 한국산 자주포 K9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무기의 포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순히 루마니아 영토만이 아니었죠. K9의 사거리는 40km를 훌쩍 넘습니다. 루마니아 국경에서 발사된 포탄이 몰도바 깊숙한 곳까지 닿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러시아 입장에서 이 포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몰도바를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강력한 경고였죠. 억제력이었습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전쟁을 막는 힘이었죠. 실제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빈도는 한국산 자주포가 배치된 이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포신 하나가 외교관 10명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죠. 하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마니아에 구축된 한국산 방공망은 루마니아 상공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정밀 레이더가 탐지한 위협 정보가 실시간으로 몰도바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몰도바는 루마니아의 한국산 레이더를 통해 먼저 경보를 받을 수 있었죠. 군사 동맹도 아니고 공식 조약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 작동하고 있었죠. 디지털로 연결된 방패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형제를 품는 방어막이었죠. 몰도바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키시나우의 한 주요 언론은 루마니아의 한국산 무기 체계가 몰도바에게 그 어떤 외교적 약속보다 실질적인 안전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몰도바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죠.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아무런 역사적 연고도 없는 동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몰도바인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나라였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자주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그것으로 지구 반대편 형제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몰도바 언론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했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역사적 거리를 의식했습니다. 냉전 시절 루마니아는 사회주의 진영에 있었고 한국은 반대편에 있었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르는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2026년 오늘 루마니아가 피부치 몰도바를 지키기 위해 쥔 유일한 방패가 한국의 기술이라는 사실. 이 역설이 저를 오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념도 역사도 거리도 넘어선 것이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달지 않았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지켜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죠. 폴리티코 유럽파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방산 거래를 넘어 냉전 이후 재편되는 유럽 안보 질서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고요. 특히 몰도바까지 이어지는 방어 연결망은
한국이 유럽의 안보 설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죠. 유럽의 주요 안보 매체들도 잇따라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동유럽에서 과거 어떤 강대국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대국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한국은 약속을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였습니다. 그 차이가 동유럽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했죠. 전쟁의 폐허에서 스스로 일어선 한국의 힘은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벼려온 기술이 이제 우리 형제들의 목숨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한국을 형제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의리로 맺어진 형제. 그 형제가 지금 동유럽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히고 있죠. 미군이 떠나며 루마니아에 남긴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빈 막사와 거대한 숙제였죠. 병력은 줄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은 여전히 동유럽 상공을 돌고 있었고 정찰기는 여전히 러시아 국경을 감시하고 있었죠. 문제는 그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 움직일 손발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뇌는 있는데 몸이 없는 상황이었죠. 루마니아군은 그 거대한 미군 시스템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가동할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미군 병력 700명이 빠져나간 공백은 단순히 인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전술 운용 노하우가 함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군 수뇌부는 밤새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미군이 남기고 간 지휘 통제 체계를 누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죠. 그들의 장비는 미군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결하려면 별도의 변환 장치가 필요했고 그 변환 과정에서 정보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생겼죠. 전술 상황에서 몇 초의 지연은 치명적입니다. 그 몇 초가 병사의 목숨을 가르는 시간이었죠. 그때 한국 기술진이 루마니아 지휘 통제센터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죠. 한국산 무기 체계의 진짜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와 완벽하게 동기화된다는 점이었죠.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포착하는 순간 그 정보가 별도의 변환 장치 없이 실시간으로 한국산 자주포와 미사일 발사대에 전달됐습니다. 미국 레이더가 보고 한국 포신이 쏘는 구조였죠. 뇌와 몸이 다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군이 있을 때보다 더 정밀하고 빠르게 말이죠. 루마니아 지휘관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음새 없이 연동이 되는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죠. 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가상의 표적을 지정하고 한국산 자주포가 그 정보를 수신해 포격 재원을 계산하는 과정이었죠. 걸린 시간은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오히려 짧았습니다. 지휘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처음 설계 단계부터 미군 전술 교범과의 완벽한 호환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루마니아 군인들은 수십 년간 미군에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미군식 전술 교범이 새겨져 있었죠. 한국 무기는 그 교범 위에서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배우느라 전력 공백이 생길 틈이 없었죠. 미군이 떠난 자리에 한국 무기가 들어오는 순간 루마니아군은 마치 원래부터 그 무기를 써왔던 것처럼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방산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죠. 루마니아 훈련장을 방문한 미 육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장비는 우리와 가장 잘 소통하는 파트너라고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시스템 연동 테스트를 마친 뒤 나온 기술적 평가였죠. 미군 스스로가 한국 무기를 자신들 시스템의 최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효율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미군 병력 1000명이 운용하던 시스템을 한국산 자동화 장비를 도입한 뒤에는 500명이 해낼 수 있게 됐죠. 단순히 인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인원으로 더 넓은 전선을 커버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한국산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이 하던 계산을 대신하면서 인적 오류도 줄었습니다.
루마니아군의 전투 효율이 한국 무기 도입 이전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이었죠. 탄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토 창고는 사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비축 탄약이 급격히 소진됐죠. 미국산 정밀 탄약은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량으로 보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한국은 그 공백을 채웠습니다. 미국산과 동등한 파괴력을 가졌으면서도 훨씬 빠르게, 훨씬 많은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탄약이었죠. 나토의 안보 가성비를 수리하러 온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루마니아가 미국의 시스템을 배우느라 쩔쩔맸습니다. 미군 교관들이 루마니아 병사들을 가르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미군 기술진이 루마니아에서 가동 중인 한국산 시스템을 참고하기 위해 루마니아를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졌죠. 한국 기술진에게 운용 방식을 묻는 미군 관계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도권이 바뀐 것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군이 동유럽에서 병력을 줄이는 동안 한국은 그 자리를 기술로 채우고 있다고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공간에서 서울의 기술력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 분석이 나오자 유럽 주요 언론들도 잇따라 같은 시각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2026년 나토는 루마니아군에게 공식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장비를 중심축으로 방어선을 재편하라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토 스스로가 한국 무기를 동유럽 방어의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선언이었죠. 한국 무기가 없으면 나토 동부 방어선이 멈춘다는 것이 공식화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떠나며 우리에게 준 숙제는 각자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디지털 결합을 가져왔죠. 미국의 뇌에 한국의 심장을 이식한 지금 루마니아군은 그 어느 때보다 영리하고 강력합니다. 과거엔 우리가 미국의 명령만 기다렸지만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워싱턴조차 동유럽의 전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게 됐죠. 이제 동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빼는 것은 나토의 안보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죠. 부쿠레슈티가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루마니아 수도는 유럽 안보 지도에서 변방이었죠. 나토 회의장에서 루마니아 대표단은 늘 구석 자리였습니다. 서유럽 강대국들이 결정을 내리면 고개를 끄덕이던 나라였죠. 그런데 2026년 부쿠레슈티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가리아 국방장관이 찾아왔습니다. 슬로바키아 합참의장이 찾아왔죠. 오스트리아 국방부 실무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를린이나 파리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로 온 것이었죠. 정확히는 루마니아에 세워진 한국식 방어 모델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 서유럽의 눈치를 보던 나라가 이제는 동유럽 전체의 교과서가 된 것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불가리아 국방장관은 루마니아의 한국산 자주포 운용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훈련장에서 실제 포격 시연을 지켜봤죠. 그리고 귀국 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루마니아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불가리아는 곧바로 한국 방산 기업과 접촉을 시작했죠. 루마니아의 성공이 이웃나라의 결단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단순히 감동적인 광경에 끌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이 나라들이 루마니아를 따르기 시작한 데는 냉정한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사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었죠. 도입한 장비를 실제로 운용하고 고장이 나면 즉시 고치고 주변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산 시스템이 얼마나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루마니아를 통해 생생하게 증명됐던 것이죠. 보급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산 무기를 도입했을 때 가장 크게 시달린 문제가 바로 부품 조달이었죠.
독일산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베를린 본사에 요청서를 올리고 승인을 기다리고 부품이 오기까지 몇 주씩 걸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 장비는 멈춰 서 있었고 전력 공백이 생겼죠.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서유럽산 무기들이 정작 수리 부품이 없어 기지. 한켠에 세워져 있는 장면은 동유럽 군 관계자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달랐습니다. 루마니아 베르첸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죠. 폴란드에서 한국산 자주포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 반대편 한국 본사가 아니라 국경 너머 루마니아 공장에 연락하면 됐습니다. 트럭에 부품을 실어보내면 며칠 안에 해결이 됐죠. 에스토니아가 슬로바키아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경험한 나라들은 돌아가지 않았죠. 독일제는 비싸고 느리고 미국제는 까다롭고 통제적이라면 한국제는 빠르고 실용적이며 주권을 존중한다는 평가가 동유럽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상식이 됐습니다. 연합훈련 문제도 도미노를 가속시킨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루마니아와 함께 훈련해야 하는 주변국들은 머지않아 불편한 현실을 마주했죠. 루마니아군은 한국산 전술 데이터링크 체계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체계 밖에 있는 나라들은 연합작전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같은 훈련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동맹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결국 주변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에 합류하거나 루마니아와의 연합 전력에서 사실상 고립되거나였죠. 답은 자명했습니다. 이것이 도미노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동유럽 국가들이 부쿠레슈티로 직접 달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브뤼셀의 탁상 공론에 지친 동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와 한국이 합작해 만든 실전형 방어선을 더 신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구유럽은 말만 하고 신유럽은 한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유럽 안보의 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외신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동유럽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의 방산 기술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유럽의 전통적 방산 강국들이 한국의 실용주의 앞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죠. 특히 한국이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현지 생산 능력과 기술 주권을 함께 넘겨주는 방식이 유럽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파격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산 카르텔이 한국의 등장으로 균열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 보험이자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었죠. 한국산 장비를 들여오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 인력이 양성됐죠.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기존 강대국들의 무기 거래와 근본적으로 달랐죠.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통제권을 가져갔고 유럽은 무기를 팔면서 기술을 감췄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그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함께 줬죠. 그 차이가 동유럽의 판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 안보의 앞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숱한 굴욕과 배신을 견뎌야 했습니다. 강대국들의 오만함에 치이고 빈 약속에 상처받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평생 서유럽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만난 뒤로는 우리가 유럽의 앞길을 제시하고 있죠. 이제 유럽의 장군들은 베를린이나 파리가 아니라 루마니아의 한국식 공장으로 모여듭니다. 텅 빈 약속보다 무서운 것은 당장 내 마당을 지켜줄 한국산 자주포와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발칸의 안보는 루마니아 그리고 우리 뒤에 한국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끌고 있죠. 패권이 저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란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외면이었죠.
2026년 동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워싱턴을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늦게 받고 약속을 해도 지키지 않고 팔았던 무기마저 다시 가져가는 나라를 언제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를 회수하고 전투기 대금을 멋대로 전용하고 병력을 줄이면서 남긴 것은 빈 기지와 차가운 통보뿐이었죠. 워싱턴의 약속은 더 이상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공정 계약이었죠.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뼈아픈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정치적 족쇄이지만 한국 무기는 생존의 도구라는 말이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오던 이 평가가 이제는 공개 토론장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패권은 더 이상 패권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거대한 공백 앞에서 세계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루마니아가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날도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국이 결국에는 자국 이익을 먼저 챙긴다는 것을 3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한국도 어딘가에 청구서를 숨겨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협상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구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에 무기를 팔면서 통제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이전하면서 숨기지 않았죠. 현지 생산을 허용하면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줬죠. 미국이 나사 하나에도 허가를 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선택한 수평적 동맹의 모습이었죠. 갑질 없는 기술, 주권을 존중하는 파트너.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에 공포가 남았을 때 한국은 그 공포를 약속과 납기로 메웠습니다. 회의를 열자는 말 대신 지금 바로 가겠다는 말로 왔죠. 계획서 대신 실제로 굴러가는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명분 대신 실리로, 선언 대신 실천으로 동유럽의 신뢰를 하나씩 쌓아갔죠. 그것이 루마니아에서 시작해 불가리아로, 슬로바키아로, 동유럽 전체로 번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무너진 국제 안보 질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죠. 이것이 세계가 주목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부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신뢰를 팔러 왔으며 그 신뢰가 동유럽 안보 질서의 새로운 기반이 되고 있다고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이 동맹 관리에 실패하는 동안 한국은 그 공백을 기술과 의리로 채우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방산 수출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분석이었죠. 두 매체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강대국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이었죠. 무기